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약간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오늘은 조금 더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법인세 인하 때는 CJ, LG전자 이익이 10% 증가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모든 기업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 증시 영령은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내리면 코스피 이익이 3%가량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기업 배당금 과세 부담 완화 때는 한국 증시 낮은 배당 성향 개선될 듯. 그리고 야당에서는 반대에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다. 그렇게 돼 있네요.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 이익 전망해서 표가 나오고요. 신금투에서는 코스피 이익이 3% 증가하고 KF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이익이 2.99% 증가, 거의 비슷하고요. DB금융투자에서 국내 기업 이익이 2.1% 증가, 한투에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익이 4%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수혜 예상 상위 기업이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CJ가 10.9, LG전자가 9.4, 한화가 9.22%, SK가 8.72%, 다우기술 7.79, 메리츠금융지주 6.09.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주사네요. 지주사가 조금 더 영향을 받나 봅니다.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연결 등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등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정책을 두고 증권가에선 국내 기업의 이익이 최대 4% 증가하고 배당 성장 또한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감세에 반대하면 실현이 불가능해서 주식시장에 미칠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25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하, 국내 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세 조정, 금융시장 활성화 등 내용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 법인세를 최고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세 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 3단계로 단순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 중 대부분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노동길 신금투 연구원이 세율 3%포인트 하락에 따른 코스피 이익 증가 효과는 3%가량 추산된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코스피가 한 200조 정도 번다고 보면 되시고요. 200조까지는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230조, 40조 하니까 한 170조, 180조 그 세금을 내니까요. 또 중간에 이제 영업의 이익 빼고 영업 여러 가지 그 법인세까지 다 차감하고 났을 때 한 170조에서 3%가량이 는다고 하면 200조 기준으로 하면 3%면 10%면 20조니까 그죠? 2, 3은 6, 한 6조 정도, 한 5조 정도 더 증가하겠네요. 보니까 법인세 인하면. 그리고 코스닥 내 세율 인하 대상 기업은 6곳으로 중소형주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코스닥이 영업이익이 올해 한 20조 정도 납니다. 한 재작년까지는 한 10조 정도밖에 안 났었는데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상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보면 거의 다 이제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은 바이오 기업이었거든요.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1등으로 올라서고 3등도 보면 LNF예요. 근데 2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4등이 HLB, 그리고 뭐 쭉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5등, 펄어비스가 또 6등, 뭐 이런 식으로 9등이 또 첨보네요. 2차 전지 기업 3개가 벌써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익을 이제 내는 기업들이 많이 시총 상위에 올라오면서 코스닥도 보면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20조 정도. 근데 총 350조 시가총액에 비해서 20조면 이익이 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이익 자체가 이제 낮아서 법인세를 올려줘도 영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주섭 케이프 투자증권 연구원이 코스피 기업 전체의 법인세 비용이 9.36%가량 감소해 평균적인 유효세율이 2.2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코스피 순이익을 3%가량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이익 증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19개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가전, 상사, 자본재, 반도체, 에너지, 은행 업종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로는 CJ랑 LG전자 쭉 불러드렸었고요. GS가 5.25%, SK이노베이션도 5.2, 현대차도 4.65, CJ제당이 4.5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세전 이익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법인세 절감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다만 실제 법인세 인하 시에 기업에서 예상하는 이익 증가율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하고요. CJ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계산한 수치는 연결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잡혔지만 재무팀에서 예상하는 법인세 수익은 그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설태현 DBB 금융투자연구원은 업종으로는 반도체, 은행, 자동차 등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클 거라고 하면서 시장 전체 법인세 비용은 4조 7천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는 2023년 순이익을 2.1%가량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법인세가 줄어들면 조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상장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은 4%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배당 성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에서 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입금 불산입률,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입금 불산입은 다른 법인에서 들어온 배당금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이에 따라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서 자회사 배당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그렇군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이 2025년 1월까지 2년 연장되면서 연말 국내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 등 총 18개 개정 대상 법률안을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에 같은 달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김금희 기자님이 쓰신 겁니다. 시장 전체 법인세 비용이 4조 7천억 정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배당으로 배당 재원으로 쓰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법인세를 줄여주고 그게 주주한테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세금이란 것은 결국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마지막 최종 이익 가져가기 전에 이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의 크기만큼 주주들이 가져가야 될 이제 몫이 줄어드는 거죠. 주주들이 가져가야 될 몫이 세금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100%가 기업과 이제 주주의 몫인데 거기서 이제 25% 세금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랑 주주의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3% 가량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주주의 몫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3%를 전부 다 이제 배당을 준다고 하면 배당 소득세가 또 있는 거죠. 결국은 법인에서 떼야 될 세금이 주주한테 가서 주주한테 주는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이제 떼고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는데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보면 이제 합산 과세가 되면서 한 30에서 40% 이렇게 이제 배당 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 기업들이 배당을 이 부분을 세수가 줄어든 만큼 배당을 좀 늘려주면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이제 반영을 할 겁니다. 반영을 하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고 올라간 주가는 올라가서 주주들은 기분 좋고 그리고 그 배당을 받아서 또 배당을 받은 것만큼 또 세금을 내면 정부한테도 또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나고 약간은 예,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뭐 정부 정책을 왜 지지하는 발언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주주 입장에서 우리 고객들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줄여주면 하여튼 주주의 가치는 늘어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인텔 CPU 최대 20% 인상 예고, PC 가격도 들썩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요 감소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정타이고요. 올해 2분기 PC 출하량 12.6%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PC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 불가피. 인플레이션 바람이 PC에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전 세계 PC의 중앙 처리 장치를 장악하고 있는 인텔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PC 업계는 수요 부진과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구 앞에 놓였다. 그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기축통화국이 계속 돈을 푸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자산 또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의 주식이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인플레이션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나 없나. 그걸 이제 워런 버핏이 제일 중요시 하고요.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서 쓰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주식을 사야 된다. 요렇게 이제 워런 버핏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아니 계속 왜 이렇게 올려 하는데도 이제 매출이 꺾이지 않으니까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바닥에 620불 바닥 쳤던 주가가 지금 80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텔 가격을 올리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 노트북 수요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기고 효과 때문에 상당히 이제 PC 업계가 지금은 안 좋죠. 예.
LG전자의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그런 전자제품 판매가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난 몰라, 그냥 우리 거 CPU 쓰려면 내가 가격 올릴 테니까 너네는 그냥 갖다 써,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셀러스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또 그 포터 교수님이 얘기한 그 경쟁력 분석을 하는 데도 나오잖아요. 바이어스 파워냐 셀러스 파워냐. 근데 일단 셀러스 파워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면 볼게요. PC 시장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반등을 했고요.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PC랑 노트북 등의 교체 수요가 늘었죠. 하지만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하면서 PC 수요는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20일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7,200만 대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6%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게 결정타로 분석되고요. 레노버가 마이너스 12.5%, 그리고 HP가 마이너스 27.5%, 델이 마이너스 5, 에이스 컴퓨터가 18.7, 에이수스는 마이너스 4.3%. 같은 주요 PC 제조업체는 큰 폭의 출하량 감소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다만 M1 칩셋의 인기로 맥북 판매량이 늘어난 애플의 출하량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 대단하네요. 전반적인 PC 위축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기타카와 미카코 같은 연구이사는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PC 업계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 감소에도 평균 판매 단가 ASP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인텔이 CPU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PC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하고요. 니온게이지의 신문에 따르면 인텔은 CPU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고객사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인상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20%까지 가격이 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초 재료비, 운송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칩셋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올 초부터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자체 칩셋으로 전환을 끝낸 애플을 제외하며 주요 PC 업체는 대부분 인텔 CPU를 주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용 압박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핵심 부품인 CPU 값이 오르며 완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 그래픽카드나 메모리 반도체 등의 가격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래픽카드 가격은 가상화폐 채굴 방식 변경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도 주요 업체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하반기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CPU가 20% 올랐다고 완제품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김준엽 기자님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8개월 새에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요. 위기의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주가가 작년 11월 달에 이때가 아마 오징어 게임 한창이었고, 그때도 저도 넷플릭스 가입해서 잠시라도 오징어 게임 볼까 말까 막 엄청 고민했었죠. 이때 한 400만 명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1월 달에 522불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691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220불. 그것도 조금 올라와서 지금 220불 하고 있네요. 네, 이런 상황인데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 때 우리 최성무가 쭉 해줬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료 가입자 수 한번 보시면 2020년 1분기에 1.8억 명이었다가 지금 그래도 2.2억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플미에서 넷플릭스를 분석을 하면서 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OTT 시장에서 지금 디즈니, 애플 TV, 아마존 그리고 쿠팡 뭐 플레이도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파이 자체가 이미 이제 우리가 포화됐다,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그러죠. 세츄레이션 마켓에서 서로 이제 마케팅 경쟁을 하는 혈투를 벌이며 당장이라도 팔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 마켓 자체가 파이 전체적인 파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OTT 시장 규모 추이가 딱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조선일보의 윤진호 기자님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2019년도에 464억 달러였는데 2022년도에는 730억 달러고요. 이렇게 파이가 계속 증가하니까 아마존이든 애플 그리고 월트 디즈니 다 막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939억 달러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200억 달러가 더 늘어나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또 한 30% 정도 더 성장을 하고요. 단지 2019년에서 2022년 3년 동안에는 464억에서 730억이었으니까 270억 증가를 했으면 55% 가까이 증가를 했었네요. 거기에 반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는 30% 정도, 연 30%가 아니고요. 3년 동안 30% 증가를 하니까 이 시장 성장세에도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멀티플은 조금 더 낮아지긴 해야 되네요. 근데 지금 이제 멀티플이 많이 싸졌죠. 넷플릭스가 이제 제 기억으로 한 12배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PER이 19.5배 나오네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14배에서 다시 19.5배까지 다시 또 올라왔네요. 네. 그렇고 조금 읽어보면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시장은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급성장한 업종으로 꼽히는데 최근 막강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HBO, 여러 글로벌 업체가 OTT 시장에 뛰어들고 포스트 코로나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OTT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시장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정작 성장세는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2019년까지는 OTT 시장은 사실상 넷플릭스의 독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디즈니에 의해서 2020년에는 왕자의 게임 등 대작 드라마를 방영했던 HBO가 가세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CJ ENM에서 분사된 티빙이 2020년 뛰어들면서 국내 OTT 시장도 치열해졌고요. 무엇보다 자체 콘텐츠 생산 업체들의 OTT 시장 진출로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 콘텐츠가 많아짐에 따라 유료 가입자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컨대 어벤져스 등 마블 콘텐츠들은 과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 디즈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해 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넷플릭스에서 마블 콘텐츠들은 사라졌고 디즈니 플러스 독점 공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종엽 사무회계본인의 파트너는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디스커버리와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 강도가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강도 높은 경쟁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79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는 8.6% 늘어났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조 10조 정도 되네요. 10조.
네. 1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14.6% 오히려 줄었네요. 15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조 매출해 가지고 한 2조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을 벌고 있습니다. 1.9조 정도 되겠네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넷플릭스의 예상 영업이익은 올해 전체 예상 영업이익 방금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이었고요. 올해 전체 예상 영업이익은 60억 4,400 달러로 작년에 61억 9,500 달러보다 2.4% 감소, 오히려 전체적으로도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8조 정도 버네요. 네. 1년에 8조 정도 법니다. 그런데 8조 정도 버는 회사면 우리가 PER 10배면 80조가 되고 PER이 20배면 160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97억 달러니까 한 지금 환율이 뭐 1,300원이니까 13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7억이 아니고 970억 달러네요. 보니까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라서 972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조 정도 아까 얼마 번다고 그랬죠?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번다고 그랬죠? 네. 8조 벌면 20배면 160조. 그러니까 지금 130조 정도고 이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이니까 그 밑단이 이제 순이익으로 떨어가면 순이익률이 이제 아무래도 세금 빼고 더 낮아지니까 지금 19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넷플릭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OTT 시장 규모가 940억 달러로 전망이 되는데 시장은 계속 커져도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성장률이 22%였는데 향후 4년간은 9%에 불과하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 하는 거고요. OTT 시장의 위기는 업체들 간 M&A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합병 소식이 알려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는 지난 4월 합병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규모만 430억 달러에 달했고요. 합병 법인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이번 합병으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와 보도 전문 채널 CNN 등도 거느리게 된다고 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티빙이 지난 14일 KT의 OTT 시즌을 흡수 합병했고요. 티빙은 이번 합병으로 5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해서 국내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762억 원 손실을 낸 만큼 흑자 전환은 가장 큰 숙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유한타증권 애널리스트가 코로나 팬데믹 효과가 소멸되고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국면이라면서 수익성 개선과 현금 흐름 창출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까지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9%인데 이 시장에 계속 OTT 업체들이 들어와서 마케팅 경쟁을 하면서 이익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주가가 지금 요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잘 해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새벽 배송 시장 발빼는 GS 리테일, 발 담그는 네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새벽 배송 시장은 자체 물류를 갖춘 마켓컬리와 쿠팡 그리고 쓱닷컴
삼강만 남게 될 것이라고 새벽 배송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통업계 새벽 배송 시장이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 롯데온 그리고 헬로네이처가 지난 4월하고 5월 새벽 배송을 전면 중단했고요. 2017년부터 새벽 배송을 운영해 온 GS 프레시몰도 서비스를 멈추겠다고 했답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존 업체들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연내 시장 진출을 노리는 네이버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기다리는 대형마트가 시장에 새로 진입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GS 리테일에 따르면 이제 온라인 GS 프레시몰이 31일부터 이번 달 31일부터 새벽 배송 안 한다고 했고요. 수도권에서 오후 11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을 해왔는데 GS 리테일은 3월만 해도 새벽 배송 대상 상품군과 서비스 범위를 넓히다가 넉 달 만에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가 말하기를 배송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중심의 센터 운영을 위해서 당일 배송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이 지난해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하고 요기요, 카카오 모빌리티, 반려동물 푸드테크 스타트업 등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며 이커머스 사업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2%나 감소한 데다가 2분기에도 이커머스 사업부에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장도 보면 요즘 인건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로켓 배송하신다고 쿠팡 로켓 트럭 앞에 와 있는 거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을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소비자들은 편한데 저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GS 리테일이 빠르게 손절매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네요. 의무 휴업이 폐지되나 방금 이제 그 기사에서 나왔었죠. 저도 저희 동네 앞에 이제 홈플러스도 있고 어떨 때는 영업하고 어떨 때는 영업 안 하고 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정부 규제 완화 검토에 주가는 최근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이마트, 롯데쇼핑 등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마트는 2.67% 상승한 11만 5천 원에 됐고 롯데쇼핑도 0.53%, 이 정도 오른 것도 아닌데 소비 위축 우려 때문에 하락세를 거듭하던 이 대형마트 주가가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10건의 우수 국민 제안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네. 의무 휴업 규제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될 경우에 이마트 매출이 연간 약 9,600억 정도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은 연간 1,4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14.4%, 한 15%나 되나요? 매출이 9,600억, 한 1조 늘어나는데 연간 1,440억 증가한다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마트가 15%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롯데마트의 연간 매출은 약 3,840억이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연간 한 5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영업이익률은 10도 거의 15% 나오네요. 그 정도 나오기도 하나 봅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올해 안에 각각 9개에서 10개 매장을 재단장할 계획을 세운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로 한번 찾아보죠. 뭐 그냥. 네. 지금 보면 이마트, 이마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마트의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약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죠? 2021년 기준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4조 9천억, 한 25조 했네요. 25조 했고 영업이익은 3,168억입니다. 25조에 10%면 2조 5천억이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네요.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10%가 되려면 25조는 2조 5천억이잖아요. 1%가 2,5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밑에 나오네요. 1.27%네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27%인데 매출이 9,600억 늘면서 영업이익이 1,440억 증가. 요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올해 안에 각각 이 9개에서 10개의 매장을 이제 내고 인테리어를 새로 마친 매장은 종전 대비 매출이 15에서 20%가량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아이고 36분이고 기사가 안 넘어가서 보니까 다 했네요. 네. 오늘은 되게 처음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나더니 지금 또 강하게 주가가 반등이 들어가네요. 네,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하는 한 주 되시라고 했는데 주식 시장이 상당히 화이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좀 덥지만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